그래서 지금 이 국산화 요청을 받은 게 이 DI의 자회사 디지털 프론티어예요. 얘네가 이제 이걸 국산화를 하게 되면은 결국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향으로 매출이 이제 발생이 되는 거고, 일본의 어드밴테스트의 테스터 장비의 수요를 절반 가까이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장난 아니죠. 이때부터는 디지털 프론티어의 매출이 어마무시하게 상승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영업이익률 역시 뭐 이거 말할 것도 없죠. 올해부터 이제 영업이익이 2배 이상 뛰기 시작하고 내년에는 거의 4배 가량 뛸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증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증가 속도도 굉장히 빠르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년까지요. 그래서 지금 DI의 자회사 디지털 프론티어를 기반으로 해서 DI 주가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네, 반갑습니다. 주식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주식장인입니다. 자, 오늘 인생 주식 통해서 여러분들께 또 좋은 기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제가 어제 여러 가지 이제 종목들을 좀 예시로 들어가면서 설명을 드리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좀 강의 비슷하게도 같이 하고, 오늘 이제 소개해 드리는 게 어제 영상에서 마지막에 소개해 드렸던 기업을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기업 분석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어제 마지막에 말미에 소개해드렸던 DI라는 종목이고요. 오늘 좀 분석해가지고 좀 찍어야지라고 하면서도 했는데 오늘 장중에도 주가가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지금 뭐 다행히 조정이야 나오고 있긴 한데, 오늘 장 초반에 뭐 매수했다면은 수익을 보고 계시겠지만 영상 올라가고 나서 이게 뭐 얼마로 종가 마감할지는 또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찌됐건 DI가 이제 왜 괜찮다라고 보여지고 이걸 이제 무슨 기준으로 선정을 하는 건지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 영상이나 이제 앞에 영상들에서도 몇 번 언급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는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저는 뭐 이거 종목 가지고 제가 소개해 드려 가지고 떨어지고 올라오고 제가 책임지지 않고요. 손실 나도 다 여러분들 책임이고 수익 나도 여러분들 책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이제 정보를 받아가는 거에 있어서는 뭐 감사함을 표시할 수 있겠지만 수익이 났다고 감사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수익이 난 건 여러분들 실력이고요. 제가 수익을 드린 게 아닙니다. 그리고 손실이 나도 똑같아요. 그래서 투자에 대한 책임을, 이거는 어디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한테 전가시키는 것 뿐만이 아니라 누구 탓을 하지 마세요. 다 본인 탓입니다. 왜냐면 이거를 제가 이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투자하는데 도움이 진짜 하나도 안 됩니다. 누구 믿고 샀다가 손실 봤다? 누구 덕분에 수익 봤다? 수익을 봐도 똑같아요. 누구 덕분에 누구 믿고 했다가 수익 봤다? 그거 얼마 못 갑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실력으로 돈을 번다라는 생각을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제가 영상을 남겨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런 투자 결정을 함에 있어서 저랑 이제 똑같은 투자 성향에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좀 도움을 받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 거고, 실제로 기업 분석을 같이 좀 해드리니까 아, 저렇게 좋은 기업이 있구나, 저걸 살지 말지는 내 결정이지만 정보를 한번 들어봐야 되겠네, 내가 직접 정보 다 이제 추리고 이러면은 시간 걸리니까,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정보를 듣는다는 관점으로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이런 경고 문구 좀 있어야 되지 않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영상을 그냥 스킵해서 보시나 봐요. 영상 초반에 항상 그 경고 문구가 들어갑니다, 제 영상에는. 그래서 영상 한번 잘 시청해 보시면 경고 문구도 있으니까요,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DI라는 기업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왜 이제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지랑 더불어서 기업 분석을 해서 실제로 좋게 느끼는지 뭐 이런 여부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일단 1차적으로 검색식에 포착된 종목 중에서 종목을 선별해요. 그리고 이제 주가가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는 시점에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DI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때 이미 주가가 돌파가 나오기 시작한 시점이에요. 뭐 사이클 상으로도 2021년에서 22년 초 이때 달성했던 고점 한 10,000원 가격대, 여기를 이미 돌파를 했고요. 올해 뭐 한 3월 요때쯤에 이미 돌파가 나왔고요. 근데 이제 요때는 공략을 안 한 이유가 뭐냐면 이평선이 정배열이 되어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평선이 정배열이 되는 시점이 이제 딱 요 시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좀 눈여겨볼만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단기간에 많이 올라와서 좀 기다렸더니 역시나 이제 횡보를 계속 해주고 조정 주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돌파가 나온 시점이 제가 어제 소개시켜드리던 딱 요때쯤이었습니다. 어제 소개시켜드릴 때 차트가 이랬죠. 정확히는 제가 이제 19일날 이제 요거는 공략을 노려볼만 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소개를 해드린 거고요. 오늘 이제 급등이 바로 나왔습니다. 지금도 뭐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DI는 뭐 계속 이제 추세적으로 올라갈 만한 여지가 많이 남아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일단 뭐 기관 물량이 꾸준히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실적이 개선될 게 기대되면서
영업이익이 첫 번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업이익을 제일 우선시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매출과 순이익, 지배주주 순이익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컨센서스가 좋게 될 걸로 기대가 되는 와중에 기관 수급이 들어와가지고 밀어 올려줘야 돼요. 근데 보시는 바와 같이 DI는 지금 기관 수급으로 밀어 올리고 있는 양상이고요. 그리고 이제 실적 컨센서스를 보시게 되면 제일 중요한 영업이익이 23년도 저점을 찍고 165억에서 112억, 61억으로 쪼그라들었잖아요. 그래서 23년도, 22년도 뭐 이때가 주가가 제일 안 움직일 때였습니다. 근데 올해부터 이제 영업이익이 2배 이상 뛰기 시작하고 내년에는 2배가 아니라 거의 4배 가량 뛸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증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증가 속도도 굉장히 빠르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년까지요. 그리고 이제 내후년에는 역시 성장을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830억으로. 그래서 이제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지배주주 순이익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올해 작년에 32억이었는데 저점 찍고 올해 130억 정도, 내년에 500억, 내후년에 700억대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얘가 이제 뭐 재무 구조가 불안하지도 않고 일단 내년까지는, 내후년에는 성장을 하긴 하지만 성장 속도가 이렇게 빠르진 않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내년 정도가 성장 속도가 거의 정점을 찍는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내후년까지도 성장은 하겠지만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도 보시는 바와 같이 그다지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이 100% 아래로 떨어지고 내후년에 60%대까지 떨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영업이익률은 14%대로 기대가 되고 ROE는 거의 30%에 육박할 걸로 기대가 됩니다. EPS 증가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단순히 PER이 저 PER이어서가 아니라 EPS가 증가하는 와중에 PER이 저평가가 돼야 진짜 좋은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PER은 주가가 떨어지면 저평가되는 것 같은 그런 착시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어가지고 EPS 증가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23년도에 EPS가 111원으로 저점을 찍고 올해 453원, 그리고 이때가 488원으로 제일 최고치를 찍을 때였는데 내년에는 이제 1800원으로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역대 최고치보다도 3배 이상 증가할 걸로 예상돼요. 한 3.5배 정도 EPS가 증가할 걸로 예상됩니다. 올해는 작년 대비해서 한 4배 정도 EPS 증가가 예상이 되고요. 올해 대비해서 내년에는 4배 정도 될 걸로 예상되죠. 거의 이제 한 300%씩 성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땐 4배까지는 아니고 내후년에는 거의 한 7-80% 정도 성장이 예상이 돼요. 이것도 엄청나게 성장하는 건데 사실 이제 올해랑 내년에 워낙에 성장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게 상대적으로 좀 적어 보이는 거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주가가 엄청나게 고속 성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 2호 구간이 있죠. 2월에서부터 이렇게 돌파 나오고 이제 올라갈 때 1차 슈팅이 한 차례 나오고 4월달 초중순에 이제 2차 슈팅이 한번 나왔어요. 그리고 4월 중순부터 이제 6월 중순까지가 횡보 구간이 나왔던 거예요. 3월 달에 횡보 구간이 나온 것처럼 이때 한 달 정도 횡보했고 지금 한 2달 정도 횡보한 겁니다. 2달 정도 횡보하고 다시 돌파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1차 바닥에서 벗어나는데 1차 상승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추세를 끌어올리면서 2차 상승이 나온 건데 이제 3차 상승을 노리는 거거든요. 보통 이제 추세 매매를 할 때 이렇게 횡보해 주는 구간, 숨고르기를 해주는 구간, 마크 미너비니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뭐 다시 재차 매집 구간이라고도 하고 뭐 숨고르기 구간이라고도 하고 표현 방식은 다양한데 어찌됐건 이렇게 한 텀 쉬어가 주는 구간이 한 4번, 5번 정도 나오면 거의 고점이라고 보셔야 되고 한 3번 정도 나오기 시작할 때부터는 매수를 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상승이 2번 나오고 이제 이번엔 3번째 상승을 기대하는 건데 충분히 뭐 PER도 저는 이제 저평가 국면으로 가고 있어가지고 만약에 현재 주가 기준으로 판단한다라고 하면 PER 10배 이하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익 성장성 대비해서는 굉장히 저평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저 이익 성장성이 나올 게 신뢰할 만한 이익 성장성이냐? 지금 당장에는 1분기에 적자를 봤는데 저 이익 성장성이 진짜 신뢰할 만하냐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그 가능성 시나리오가 이제 훼손이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건데 어떤 시나리오 때문에 이렇게 성장할 걸로 기대가 되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HBM이라고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이제 반도체를 만들 때 요새 AI를 수행하기 위해서 지금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라고 해가지고 HBM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나 이제 삼성전자에서도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 있어서도 한 단계 완전 퀀텀 점프를 하는 그런 시기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AI 관련된 이제 데이터 센터의 전력 부족 관련된 종목들, 막 전선주도 이런 애들도 움직이는 거고요. 가장 핵심적인 거는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이 HBM 관련주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인에도 반도체
반도체 클러스터를 짓고 있고 SK하이닉스가 지금 먼저 선제적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삼성전자도 발빠르게 따라가고 있죠. 그래서 HBM이라는 게 이제 차세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산업의 패러다임입니다. 그래서 이 HBM 산업에서 낙수 효과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이 굉장히 주가를 많이 올리고 이익을 끌어올리고 매출이 많이 올라갈 만한 기업들이 될 건데 그 중에 하나가 DI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DI가 그러냐? 일단 HBM 캐파는 보시는 바와 같이 뭐 SEC나 SK하이닉스나 마이크론 전반적으로 이제 해를 거듭할수록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제가 이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DDR3에서 DDR4, DDR5로 넘어가는 걸 막을 수가 있을까요? 막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 윈도우 95에서 윈도우 98, 윈도우 XP 이렇게 넘어가는 걸 막을 수 있나요? 이건 기술의 발전입니다, 여러분들. 기술의 발전은요,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HBM으로 넘어가는 거는 DDR3에서 4, 5로 넘어가는 것 같은 그냥 기술의 발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실제로 AI발 수요가 필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성장해서 그런 거지, 이 기술의 발전이라는 것 자체는 인류가 막을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마차를 끌고 다니다가 자동차가 생겼다고 해서 마차 인력거꾼들 다 지금 파업하고 인력거꾼들 그럼 뭐 먹고 사냐, 그거를 이제 뭐라고 한다고 해서 자동차가 사라질까요? 그거는 막을 수 없는 시대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HBM이 변하는 것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DI가 그럼 거기서 어떤 수혜를 받는 거냐면, 자회사 중에 디지털 프론티어라는 기업이 있는데 얘가 이제 핵심적으로 수혜를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자회사로 뭐 DIM 바이로, DI 머티리얼즈, 전자부품, 뭐 이제 DICB, V10 시스템 굉장히 많은데 여기 뭐 2차 전지 쪽이죠, 이쪽은. 근데 이제 요 반도체 장비 쪽에 해당되는 자회사 디지털 프론티어의 수혜를 지분 한 73%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수혜를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디가? DI가. 그래서 얘네가 이제 뭘 만드는 애들이냐면은 지금 실적 자체도 굉장히 올라갈 거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자회사 디지털 프론티어 실적 추정치를 보시게 되면 HBM, DDR5 패키징, 특히나 HBM 쪽에서 매출이 많이 증가될 걸로 기대가 되고 있죠. 그래서 매출 자체가 굉장히 빨리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HBM하고 DDR5 이쪽이 핵심이죠. 뭐 나중에는 아마 HBM이 압도적으로 매출 비중도 많아질 겁니다. 영업이익률도 떡상하고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영업이익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얘네가 이제 검사 장비를 만드는 애들인데 지금 수요가 부족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기존에 지금 삼성전자나 뭐 SK하이닉스나 이런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국내 뭐 IDM 기업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뭐 많이 얘기하는데, 얘네가 지금 HBM을 만들 때 지금 테스트 공정에서 테스터 그 장비가 부족하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공장은 엄청나게 많이 지어놨는데 테스터 장비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과거 같은 경우에는 테스터 장비가 물론 중요했는데 중요도가 이렇게 올라오진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 중요도가 최근에 엄청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유가 뭐냐면은 과거에는 반도체가 이제 소부장이라고 해가지고 소재 부품 장비를 많이 얘기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사실 체감상 장비 관련된 종목들이 그렇게 부각을 제일 못 받는 쪽 중에 하나였습니다. 소재 쪽이랑 부품이 좀 핵심적으로 많이 주목을 받았죠. 근데 이제 요즘엔 장비가 정말 주목을 많이 받는데, 이유가 그 수율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굉장히 집적화시키고 작은 반도체 안에 엄청난 용량을 넣다 보니까 이게 실제로 수율 문제라든지 조그만 티끌 이런 것들이 용납이 안 되는 수준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를 빨리빨리 조기에 잡아내는, 수율 문제를 잡아내는 테스터 장비들의 중요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AI 반도체나 HBM으로 가면서 그냥 일반 장비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테스터 장비가 압도적으로 중요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테스터 장비가 원래 일본의 어드밴테스트에서 지금 대부분 담당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얘네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테스트 장비가 버닌 테스트 장비가 있고 그 다음에 파이널 테스트 장비가 있습니다. 근데 일본의 이 어드밴스트에서 나오는 거는 통합 테스터라고 그래가지고 버닌 테스터 기능도 수행하고 파이널 테스터 장비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천후예요. 둘 다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은 버닌 테스터 장비가 있고 파이널 테스터 장비가 있는데, 파이널 테스터 장비가 좀 더 기술력을 많이 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일본의 어드밴테스트에서 나오는 통합 테스터로는 파이널 테스트를 담당하게끔 하자, 그래가지고 파이널 테스터 쪽으로 다 몰아 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럼 앞에서 버닌 테스터 장비는 누가 담당할 거냐? 이거는 기술력이 조금 덜 요구가 되다 보니까 국산화를 하자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국산화 요청을 받은 게 이 DI의 자회사 디지털 프론티어예요. 그래서 얘네가 이제 이걸 국산화를 하게 되면은 결국 이제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향으로 매출이 이제 발생이 되는 거고, 일본의 어드밴테스트의 테스터 장비의 수요를 절반 가까이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장난 아니죠. 이때부터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여기까지 설명한 것만 들어보셔도 체감이 되실 겁니다. 이 일본의 테스터 장비는 여기서도 테스트가 가능하고 최종 버닌 테스트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이널 테스트도 가능한데, 일단 뭐 둘 다 가능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절대적인 이 개수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장비 개수가. 근데 얘네가 일본 기업 어드밴테스트가 이거 둘 다 지금 거의 한 4배 가까이 캐파를 늘려야지 여유가 있을 것 같다 그러는데 4배 가까이 늘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닌이랑 파이널에서 쓰고 있던 일본 이 장비를 버닌에 쓰고 있던 거 다 파이널로 보내. 그리고 이 버닌에 쓸 거를 한국에다가 맡기자. 국산화하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국산화하면서 방금 말씀드렸던 자회사 디지털 프론티어의 매출이 어마무시하게 이제 상승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영업이익률 역시 뭐 이건 말할 것도 없죠. 지금 이게 수요가 부족한 단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공급 쇼크로 인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건 그다지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수요가 막대하게 늘어나서 수요가 너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수요로 인한 가격 상승이 이루어졌을 때 영업이익률도 엄청나게 떡상하고 기업도 마진을 많이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DI의 자회사 디지털 프론티어를 기반으로 해서 DI 주가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경쟁이 심화되면서 뭐 단가 하락하고 뭐 이럴 때도 있었죠. 단가 상승하는 구간도 있었고, 그리고 고객사에서 대규모 투자 집행으로 실적이 증가했던 2017년도 18년도가 사실상 전성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투자 규모가 늘어날 때가 가장 핵심적으로 긍정적일 때예요. DDR5로 전환하고 웨이퍼 테스터 공급이 되면서 단가 상승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때도 좀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때는 2017년도 18년도보다도 조금 별로인 게, 이때는 투자가 대규모로 확장이 된다라기보다는 그냥 이제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교체 수요가 발생했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이제 좀 돈의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올라간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실질적으로 기업이 엄청나게 근본적인 성장을 하는 거는 대규모 투자가 진행되면서 성장하는 이때 2017년, 18년 이럴 때가 진짜 대규모로 기업이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다시 17년에서 18년 이후에 한 7, 8년 만에 고부가 장비 물량 증가하면서 지금 캐파가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21년, 22년 이때는 사실 근본적으로 저는 그 안에서부터 이제 나오는 수혜라고 보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를 겉보기식 성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부풀려진 성장이라고 저는 봅니다. DI 반도체 관련 수주 공시도 보시게 되면 어때요? 버닌보드, DDR5용 차세대 버닌 테스터, 다 버닌 테스터예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이널보다 버닌 보드가 그나마 조금 이제 기술력을 덜 요구하기 때문에 기존에 그 전천으로 쓸 수 있었던 일본의 그 테스터 장비는 다 이제 파이널 쪽으로 다 몰아주고, 이 버닌은 이제 한국에서 담당하자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주가 어때요? 23년도에도 엄청나게 수주가 쏟아집니다. 근데 이제 요 물량 매출 인식시키는 게 조금 뒤로 이연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1분기까지는 안 좋았는데 이제 2분기부터는 저게 이제 터지기 시작하는 시점이다. 실적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적 추이도 보시게 되면 23년도까지는 뭐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추후에 올해부터가 정말 크게 기대가 되는 거죠. 23년도가 이제 실적 저점 찍을 때였으니까. 부문별 매출 비중 추이를 보시더라도 뭐 압도적으로 반도체 장비 매출 비중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반도체 장비 쪽으로 돈을 벌고 있고 앞으로도 벌 것이다. 그래서 얘네가 만드는 게 이런 거예요. 후공정내 주력 장비 라이너 이런 거 DI에서 만드는 웨이퍼 테스트, 파이널 테스트 이런 겁니다. 파이널 테스트 쪽은 이제 뭐 일본 기업 어드밴 테스트가 뭐 담당을 할 테니까 DI가 이제 버닌 테스터 장비로서 주력으로 해가지고 담당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검사 보드 라인업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버닌 보드 메모리고요. 이게 로직 버닌 보드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웨이퍼 단계에서의 성능 테스트를 통한 수율 개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수율 개선이 지금 수율을 잡는 게 엄청 중요하다고요. 수율 뭐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회 뜰 때 수율을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회가 예를 들어서 5kg짜리 회인데 어떤 물고기는 횟감 떠가지고 뼈랑 내장 다 버리고 딱 횟감만 딱 떴더니 5kg짜리가 2kg가 나오는 애들이 있고 어떤 애는 막 3.5kg가 나오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똑같이 물고기는 5kg짜리 물고기인데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생선 회를 뜬 거를 봤더니 어떤 애들은 뭐 2kg, 어떤 애들은 3kg 막 이렇게 중구난방이라는 거예요. 더 많은 무게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양을 얻을 수 있는 게 수율이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회치는 분들 이런 거 일식 이런 거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 보면은 수율을 얼마나 뼈에 살이 안 붙어 있게 제대로 싹 발라내느냐 깔끔하게. 이게 또 이제 고급 스킬 아니겠습니까? 수율을 올리는 거예요, 그게.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도. 얼마나 이제 전력 손실 없이 이거를 수율을 제대로 해가지고 완벽하게 그 공간을 반도체로서 이용을 하느냐, 이 수율 문제가 효율성이랑 연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고객사 같은 경우에 보시게 되면 대부분이 국내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고 뭐 해외로 가게 되면 중국 업체들이라든지 타이완, 대만이라든지 그리고 브라질까지 판매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저는 DI 자회사인 디지털 프론티어 국산화가 굉장히 상징적이고 중요하다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국산화에 실제로 성공을 해야 우리나라 경쟁력도 올라가고 중소기업들이 살아나고 이러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제가 봤을 때는 DI의 국산화가 굉장히 핵심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일본 애들한테 저렇게 돈 줘가면서 쓰면 되겠습니까? 한국 기업들한테 내수 살리면서 한국 기업들, 중소기업들 살리면서 그렇게 성장해야죠. 물론 뭐 DI가 시총이 지금 6천억이 넘어가는 기업이라면 중소기업이라고 보긴 좀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들 잘 되는 게 좋죠. 그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주가 올라가기 전에는 얘 시총이 6천억이 아니었죠. 2천억도 안 됐었습니다. 사실 뭐 5분의 1이었으니까. 그래서 2천억도 안 되는 기업이었는데 이렇게 성장성이 기대가 되면서 올라왔다. 지금 너무 높은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글쎄요. 제 기준에서는 뭐 여전히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고 타점을 잡아볼 만한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제 성장성이 700억 수준에서도 저는 안 끝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대로 만약에 국산화에 성공만 하게 되면 이게 초반에 매출액이 여기서 끝나지가 않을 거예요. 뭐 조단위까지도 충분히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이 과거에 매출이 이랬는데 이런 거는 뭐 잊으셔도 됩니다. 여기서 이제 올라가는 걸 우리가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테스터 장비 수요도 엄청나게 올라갔고 기관 수급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니만큼 만약에 이제 국내 국산화 해가지고 DI 쪽에다가 준다고 했던 거 이거 안 준다 갑자기 그냥 취소해버린다 이러기는 제가 봤을 땐 매우 희박한 확률인데 혹시라도 그러면은 손절을 해야 되겠지만 뭐 그냥 이 예정대로만 간다라고 하면 뭐 실적이 조금 뭐 예상보다 덜 나왔다 더 나왔다 뭐 요 정도 가지고는 크게 여러분들이 우려하실 부분은 없을 것 같다. 어닝 쇼크가 너무 심하게만 터지지 않는다면 그게 왜 터졌는지도 물론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DI라는 기업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당연히 도움이 됐겠죠.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 좋아요와 응원 댓글로 보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구독과 알람 버튼 눌러주시면 더 돈 되는 종목, 도움되는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장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